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57명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는 5,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센 확산세에 오미크론 변수까지 더해진 가운데 정부는 오늘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된 부부의 아들도 감염이 확인돼서 국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과 접촉해 검사를 받을 인원이 상당수에 달해서 추가적인 지역사회 연쇄 감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미크론과 겨울철에 대비한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봉쇄 조치에는 선을 긋는 대신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공소처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1호 영입 인사인 조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 끝에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겠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 측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적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올라 출근길 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낮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5,000명을 넘기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을 줄이는 걸 포함해서 거리 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266명으로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확진 5,000명은 당초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라고 제시했던 숫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던 지난달 1일 1,686명에서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앞으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확진자가 15 내지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다음 주에 있어서는 몇백 명 단위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곱해지는 개념에 가깝다는 것이죠. 위중증 환자도 10명 늘어난 733명으로 방역 지표는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수도권이 88.1%, 전국은 79.1%로 의료 대응 역량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대기 환자가 915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7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어르신들에서 위중증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받으신 군에서도 접종하고 3, 4개월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감소하고 돌파 감염으로 전체 위중증 환자의 약 57%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는 그동안 만지작거리던 방역 강화 조치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거리 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데 사적 모임 인원 축소는 물론 영업시간 제한과 유흥시설 집합 금지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취합해 논의 중으로 중대본 회의를 거쳐 구체적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강도 거리 두기가 예고되면서 연말 연시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실망과 우려 속에 정부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40대 목사 부부의 10대 아들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40대 부부와 함께 사는 초등학생 아들도 지난달 30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전장 유전체 검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된 40대 부부 등 지금까지 국내에서 6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처음으로 감염된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접촉자인 지인이 제때 격리되지 않고 대형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목사 부부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국내 첫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된 인천의 40대 목사 부부. 이들은 지난달 24일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이 운전한 차를 탔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최초의 역학조사할 때에 4번 사례, 지인인 4번 사례하고의 공항에서부터 이동까지의 접촉력이 누락된 것은 사실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25일 이후에도 30대 지인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결국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30대 남성의 아내와 장모, 지인까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도 30대 지인은 6일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인천 연수구 식당과 마트 등을 활보했으며 미추홀구 대형교회의 프로그램과 예배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미추홀구는 이 교회 신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40대 부부의 거짓말로 지인을 제때 격리하지 못해 접촉자가 급증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며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명백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때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고발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대 지인과 접촉한 일부라도 오미크론이 확진될 경우 감염 확산은 물론 감염 의심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과 별도로 해외에서 입국한 뒤 오미크론 감염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2명을 고리로 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가 모두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미크론 변이와 겨울철에 대비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추가 접종률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고 또 봉쇄하는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의 방역 대책 정리해 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립보건원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미크론 출현과 겨울철 확산에 대비하는 강화된 방역 대책을 밝혔습니다. 다만 입국 금지나 대규모 봉쇄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의 속도를 올리는데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어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은 겨울철 확산에 대한 대비로서도 현재 있는 방법 가운데 최선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거듭 백신을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방 공무원과 계약업체 노동자들은 추가 접종을 맞을 경우 휴가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 말고 또 다른 방역 대책들도 내놓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학교를 폐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접종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또 집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들이 관련 비용을 치르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출국 24시간 이내에 판정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행기를 포함해 기차 등 공공교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도 연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백신을 다른 나라에 더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 18개국으로 퍼진 가운데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몇 달 안에 코로나19 감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프랑스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남성 1명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온 여성 2명 등 3명입니다. 이 가운데 40대 여성은 지난 7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는데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out est fait au niveau de l'ensemble des autorités pour éviter
un confinement. Et de la part des scientifiques également, nous ferons tout pour éviter un confinement. 백신 접종 후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는 네덜란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지난달 26일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여객기 2대의 탑승객들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14명 모두 백신 접종자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수도 베를린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남아공에서 지난달 29일 돌아온 남성이라고 베를린시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10건 추가로 확인돼 모두 4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모두 18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14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영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입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온 예비 자료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수학적 모형은 오미크론 변이가 앞으로 몇 달 이내 유럽 30개국에서 모든 코로나19 감염의 절반 이상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전염병연구소 NICD가 오미크론이 재감염 위험을 3배나 증가시킨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남아공 전염병 모델링 분석센터와 보건부 산하인 NICD는 남아공의 역학적 데이터에 따른 것이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지배종인 델타와 베타 변이보다 3배의 재감염 위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ICD는 또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역학적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게 된 공수처는 주요 인물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에 있는 손준성 검사가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겁니다.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밑에 있던 검사들과 수사관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돼 체면을 구겼던 공수처는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검사들과 수사관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했는지를 밝힐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검사 측은 영장심사에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공수처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체포영장까지 포함해 3차례 시도에도 송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제외한 송 검사 등 관련자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때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을 정도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던 공수처. 이제는 무리한 강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부족한 수사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던 조동현 교수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틀 만에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던 민주당은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동현 교수가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면서 안녕히 계시라고 적었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확산하자 자진 사퇴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호 영입 인재로 직접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앞서 조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조동현 교수의 사의 표명은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미칠 정치적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글을 남긴 채 연락이 끊기자 민주당은 늦은 밤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조동현 교수를 만나 신변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입에 가장 큰 공을 들인 송영길 대표는 당혹감 속에 말을 아꼈고 민주당은 정확한 의중을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조동현 교수가 물러날 경우 선대위 쇄신에 속도를 내던 민주당은 부실검증과 책임론 등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가운데 하나라며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민주개혁 진영은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장관 논란을 사과한 데 대해 인간 존엄을 짓밟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대통령 후보도 여론을 쫓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 수 없다면서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한다며 참 무섭다고 적었습니다. 자맹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주에서 취재진을 만나 쌓인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당무를 논의한 적이 없고 자신이 홍보비를 탐한다는 모욕적인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침부터 예고 없이 도로 포장 공사를 하다 근로자 3명이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접 국민 안전을 챙긴다는 취지였는데 사고 책임을 운전자 실수로 돌린 건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동장치를 딱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근데 이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그 엄청난 비참한 사고를 초래를 했는데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국내 스타트업을 찾아 정책 토크도 나누는 등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선대위에서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 캠프 인사들을 영입하며 원팀 만들기에도 공을 들였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비공개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윤 후보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홍보비를 탐냈다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자맹이라는 시각도 모욕적이라면서 해당 발언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와 천천히 접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은 저도 막 무리하게 거의 막 압박하듯이 이렇게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갈등 상황에 당내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상임고문단에서는 윤 후보가 이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의견과 이 대표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모두 나왔고 당사 앞에서는 이 대표를 탄핵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선대위가 공식 발족하는 오는 6일에도 이 대표는 참석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가운데 윤 후보가 화합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들이 후보 권위를 빌어 호가호위하고 있다면서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익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여러 명으로 익명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복귀 시점과 관련해서는 향후 일정을 전부 취소 또는 보류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날짜를 특정해 서울에서 집무할 일정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을 시도합니다. 윤 후보는 어제 홍준표 의원과의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 측과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고 만날 계획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50억 클럽으로 상징되는 로비 의혹 규명에 힘을 쏟던 검찰개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소명 부족을 지적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걸쳐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혐의 소명 부족입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청탁과 하나은행 측에 했다는 청탁의 시점, 장소뿐만 아니라 곽 전 의원의 알선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하게 청탁받은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신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 적은 범죄 사실 역시 김만배, 남욱, 정여학 진술과 녹취록 외에 이렇다 할 히든카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 중간 간부급 검사는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소명 부족은 수사기관의 가장 아픈 사유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의 첫 번째 영장 기각과 쪼개기 회식 사태로 수사력과 기각 모두 비판받은 검찰이 나름의 승부수를 띄웠지만 이마저 꺾이면서 수사 동력 저하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사실관계가 비교적 뚜렷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아들의 50억 원 수수 사실 때문인데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인물들에 대한 혐의 입증은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어 보여 불구속 기소나 불기소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검찰은 일단 곽 전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이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이나 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한밤중 주민 수백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는 버스 3대가 연달아 부딪혀 운전자와 승객 10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가로등 불빛과 상반되게 단지 안은 온통 암흑 속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왔다리 갔다. 관리실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일단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우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가 끊겨 270여 세대가 30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실제 정전 시간은 1분 정도인데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아파트의 변전실 차단기 조치가 늦어지면서 정전이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여가 흐른 뒤 이번에는 서울 자곡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상 개폐기가 고장나면서 불꽃이 튀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방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망가지면서 불꽃이 보인 정도가 화재라고 보였을 거예요, 아마. 개폐기가 불량인데 불꽃이 보였다 정도가. 이로 인해 일대 아파트 950세대 주민들이 영하권 날씨 속 추위에 떨어야 했고 한국전력공사는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1시간여 만에 전기 공급을 정상화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일대와 이충동 일부 지역의 상가와 주택 등 900호도 정전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부산 방면으로 달리던 버스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1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2시간가량 6km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네, 성폭력 피해 조사를 받으러 온 여성 앞에서 담당 수사관이 다른 부서 남성 수사관과 수사 기록을 돌려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선배 수사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한 거라면서 같은 경찰끼리 무슨 문제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같은 대학 남학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20살 여성 A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당시 여성 청소년과 조사실이 가득 차서 형사과 조사실로 가 담당 여성 수사관 B 경사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사과 소속 남성 수사관 C 경위가 조사실로 들어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B 경사는 C 경위에게 사건을 판단해달라며 피해자 A씨의 수사 기록을 건넸습니다. 수사와 무관한 형사과 C 경위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피해 사실 등이 담긴 수사 기록을 들고 나가 조사실 밖 간이 책상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는 데서 전혀 관련도 없는 다른 분에게 읽어보라면서 그냥 수치스러웠고 저를 정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가 항의하자 B 경사는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같은 경찰인데 무슨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형사가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색하고 같은 경찰관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사건 제주도에 있는 경찰관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수사관인 B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와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씨에게 친오빠가 가해자로부터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A씨는 본인 때문에 친오빠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거란 생각에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습니다. 오빠한테도 피해갈까 봐 너무 무섭고요. 2차 피해로 저를 찾아와서 보고 갈까 봐 너무 무섭고. 사실 너무 처음 겪는 일이었고 피해자로서 상당히 좀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친오빠까지 고소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굉장히 불안해했고. 충남 아산경찰서는 B 경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면서도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구두로 주의만 줬습니다. 또 B 경사와 피해자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더는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담당 수사관을 교체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감 속에 다른 수사관에게 끔찍했던 피해 사실을 또 다시 진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각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8천 건 증가해서 8주 연속 감소세에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건보다는 적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주 만에 증가한 건 직전 수치가 너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20만 건대 초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시장이 대유행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3분기 우리 경제가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11월 소비자 물가도 거의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우리 실질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와 2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한 후 3분기 들어 성장세로 돌아선 후 올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은 1, 2분기에 비교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0.5% 안팎을 기대했던 시장의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지만 3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쳐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1%를 넘어야 연 4.0% 성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성장률 4.0%가 되려면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03%,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0.01%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4분기 1% 성장 달성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도 이미 확진자가 나와 조금씩 살아나던 내수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도 문제점으로 제기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3.7%나 올라 9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면서 내수 경기에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급격한 물가 상승, 가계부채 급증 등 여러 악재로 올해 4%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네, 중국을 방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언론의 회담 결과 일부가 전해졌는데요. 서훈 실장은 오늘 귀국 전에 현지에서 회담 내용을 자세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중국 텐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번 회담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타진하는 자리입니다. 조성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합니다.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서 실장은 한국은 중국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지역에서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다자주의를 수호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밀접한 고위급 왕래를 기대하고 무역과 문화 등의 영역에서 양국이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답방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으로 불리는 양제츠 위원도 한국과의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제츠 위원은 다자주의 자유무역의 지지자로서 상호 보완하고 세계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 공급망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회담에서 서훈 실장은 특히 종전선언 관련 미국과의 논의 결과를 중국에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가 조정한 문안을 놓고 종전선언 참여 의사를 밝힌 중국과 협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종전선언에 북한의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 관련해가지고 좀 실질적인 어떤 그런 거 접근이 이루어질지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거니까요. 양제츠 위원은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도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에 많은 나라를 초청할 의사가 없다고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서 실장 등 한국 측 대표단은 오늘 귀국에 앞서 중국에서 이번 회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선정하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학생들의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온라인 수업. 한 학생이 졸자 수업 몰입도 점수가 낮아지면서 경고 알림이 뜹니다. 자리를 이탈하거나 자세가 흐트러져도 인공지능이 포착해 수업 태도 점수를 매깁니다.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대학생 5명이 함께 개발한 비대면 학습 솔루션입니다. 기준치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그것이 벗어나게 되면 그거를 고개 각도가 틀어졌다고 보고 그 고개 각도가 틀어진 시간이
또 특정 시간 이상이 되면은 그것을 딴짓 또는 딴 데 보고 있다라고 감지를 하게 됩니다. 싸움이 붙었을 때 자동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경고음을 내는 CCTV입니다.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는 기술이 핵심인데 정확도가 96%로 나타났습니다. 3학년 때 배운 전공 과목인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학습했고 이를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전국에 41곳. 정부가 지난 2015년 8개 대학으로 시작해 매년 수가 늘어났습니다. 소프트웨어 과목은 물론 소프트웨어를 다른 학문과 융합한 과목도 대폭 개설하고 비전공 학생들을 위한 기초교육도 필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입학 정원은 8배 늘었고 배출된 인재는 13,000명에 달합니다. 또 코딩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15만 명에 달합니다.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과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그 산업체 멘토의 지도를 받아서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고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64개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인재 41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인재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우리 산업이 발전하고 디지털 대전하는 시대에 어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또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현장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의 강추위가 잠시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은데요. 다만 오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위로 살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예상되고요. 강원 중남부와 충북, 경북과 전북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8도, 대전은 5도로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4도, 대전 7도, 대구 8도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휴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에는 주말에도 계속해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신규 확진이 연일 최다를 기록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국내에 침투한 비상 상황에 정부가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며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늘렸던 사적 모임 인원을 다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접촉한 인원이 300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환자인 인천 목사 부부가 함께 차를 탔던 30대 지인을 숨기면서 이 지인이 확진 전 6일간 지역사회를 돌아다닌 탓에 접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국내외 일부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하지만 증상이 약해 독감처럼 인간과 공생할 거란 낙관론인데 유아 감염률이 올라가 걱정이고 위험성 파악에 적어도 2주 걸릴 거란 신중론도 많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7% 치솟으면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는 5.2%나 올랐고 유류세 인하 조치도 물가엔 큰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는데 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이 전분기보다 0.7% 감소한 건데 지금은 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슬로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새만금 일대의 태양광 공사 현장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만금 일대에 건설되는 육상 태양광 부지에서 독성 물질이 흘러나와 광범위하게 오염시킨 사실이 정부 조사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간브리핑 김평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40대 부부의 아들도 감염이 확인돼 국내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과 접촉해 검사를 받을 인원이 상당수에 달해서 추가적인 지역사회 연쇄 감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57명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는 5,000명이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센 확산세 오미크론 변수까지 더해진 가운데 정부는 오늘 방역조치 방안을 발표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미크론과 겨울철에 대비한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세 조치에는 선을 긋는 대신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처음으로 감염된 40대 부부의 10대 아들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40대 부부와 함께 사는 초등학생 아들도 지난달 30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전장 유전체 검사를 통해 오미크론에 감염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지금까지 국내에서 모두 6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유럽 18개 나라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시각 2일 오후 유럽연합 EU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14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대상 국가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 이탈리아 등 14개 나라와 또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영국, 스위스 등 4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서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봉쇄나 입국 금지 대신 백신 추가 접종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일부 검사와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 지침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는 데 우선 방점을 뒀습니다. 백신 미접종 성인 4,300만 명보다 기존 접종자 가운데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1,000만 명에게 추가 접종을 촉구하는 게 방역망 강화에 한층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싱가포르 보건부가 성명을 통해서 현지 시각 1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2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2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출발한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싱가포르와 사이판 등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선 지금처럼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사이판, 10월 싱가포르와 체결한 트래블 버블 협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열흘 동안 격리할 예정이지만 트래블 버블은 중단보단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4,057명으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는 260명 적었습니다. 다만 밤 9시 기준으로는 그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초부터 시작된 4차 대유행은 5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08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최근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6곳에서 130명 넘게 확진됐는데 확진자 4분의 3 정도가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나온 시설이 여러 개다 보니 하루에만 7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관련 확진자의 4분의 3가량이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추가 접종을 한 사람도 30명이 넘었는데 이 중 3명은 접종 뒤 2주가 지났습니다. 시설 특성상 입소자 대부분 7, 80대 고령층. 앞서 맞은 백신 효과는 빨리 줄었고 추가 백신 항체는 형성되기 전이어서 감염이 확산한 거로 추정됐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부스터 샷을 했음에도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효과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빨리 효과가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이 높은 연령대지만 확진자 대다수가 증상이 아예 없었거나 경증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시는 다른 요양시설에서도 얼마든지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임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회를 금지했습니다. 또 종사자 PCR 검사를 주 2회로 늘리고 입소자들도 매주 검사하도록 행정명령했습니다. 대전 최대 확진자 기록이 경신된 가운데 위중증 환자 병상 28개 중 23개가 차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긴급히 시내 병원장들을 소집해 추가 병상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소아청소년에게도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고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12세에서 17세의 건강한 소아청소년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대본은 12세에서 17세 확진자는 지난 9월 3,630명으로 전체 확진자 대비 6.1%였지만 11월 들어서 6,613명으로 늘었고 비중도 전체의 8%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백신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백신을 맞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추가 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이면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인 40대 부부는 지난 10월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접종 완료자였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번 사례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능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몇 명의 사례만 가지고서 백신의 효과를 판단하거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백신을 조기에 접종한 60대 고령자군에서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80%를 넘었지만 집단 면역력 형성은 요원해 보이고 강력한 변이가 등장하자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백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백신 효과에 어떤 관계를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좀 더 항체가를 신속하게 올려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 집단은 코로나19 백신이 감염과 위중증, 사망 예방에 분명 효과가 있다며 3차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기본 접종자보다 확진율은 11.3배, 중증화율은 19.5배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델타 변이를 막는 데는 현재 3차 접종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있지도 않고 그 델타 변이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델타 변이를 막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정부는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 집중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8세에서 49세의 추가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오는 4일부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자녀 백신을 이용한다면 당장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로 치솟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잇따라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오늘 오전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사적 모임 인원 축소는 유력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사적 모임에 참석할 수 없게 하는 고강도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적 모임 최대 인원도 8명 이하로 줄이고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이 영업을 밤 10시에 종료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영장 기각 직후 취재진에게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만에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일상으로 가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인 국가 조찬 기도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건 3년 만입니다. 지난 2018년 한 차례 직접 참석한 뒤 이듬해에는 국무총리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 탓에 영상 축사만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코로나 확산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일상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000명대를 기록하고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까지 확인되자 엄중함을 거듭 알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이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힘을 쏟겠다는 강한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더 나은 일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역시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는 길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인 남과 북이 함께 살고 협력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의와 회복입니다. 이번 조찬 기도회에는 기독교계 표심을 얻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도 발걸음을 했습니다. 나란히 앉은 대선 주자들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 나라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대선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먼저 자리를 이동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문 대통령과의 3자 대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호 영입 인재로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동현 교수가 사생활 논란 끝에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조 교수는 자신의 SNS에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면서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면서 안녕히 계시라고 적었습니다. 또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진 않다며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더럽혀지고 인생의 송두리째 없어지는 기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전북 지역으로 2박 3일 동안 메타버스 전국 순회 일정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전북 익산에 있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방문한 뒤 전주로 이동해서 한옥마을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을 만납니다. 또 저녁에는 2030 세대들과 맥주 토크 콘서트를 열고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을 시도합니다. 윤 후보는 어제 홍준표 의원과의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오늘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이유가 뭐겠냐며 만남을 시도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부산과 순천, 제주 등 여러 지역을 방문한 만큼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뒤 이동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 측과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고 만날 계획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남겨두고 정회했습니다. 여야의 예산안 줄다리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 개수 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처리를 미룬 겁니다. 이로써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넘기게 됐습니다. 게다가 여야 합의도 끝내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 7천억 원 규모로 정부가 낸 예산안보다 3조 3천억 원 더 늘어난 역대 최대 나라 살림입니다. 여기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발행 30조 원을 포함해 현재 10만 원인 손실보상 최저금액을 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 68조 원이 담겼습니다. 또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과 의료 지원 예산도 7조 원 넘게 반영했습니다. 막판 예산안 협상에 발목을 잡은 것은 경항공모함 사업입니다. 앞서 국방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 72억 원을 5억 원으로 깎았는데 이를 되살리자는 민주당과 시급하지 않다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사업 필요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라면서 이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또 그리고 기념성에 대해서 그거는 다음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 어떻게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그걸 판단해서 대못질을 하느냐.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 금액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100만 원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 전망 속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반대 토론과 반대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운전이나 외출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도로에 살얼음이 끼어서 사고 위험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넘어졌습니다. 트레일러 한 대도 한쪽을 막고 멈춰섰습니다. 지난 화요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난 사고인데 겨울비가 도로 위에서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을 만든 것이 원인입니다. 도로 상태가 아스팔트와 똑같이 색깔이 검정색으로 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도로가 결믹된 건지 아니면은 정상인지를 잘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주행 속도를 달리다가 그 도로 살얼음에서 미끌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오늘 아침 출근길엔 이 같은 도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기 시작해 오늘 아침까지 중서부와 호남 등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 경기, 충북, 제주 산간 등 일부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는 5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여 출근길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수량이 상당히 적고요. 강수가 내리는 시간대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들에서는 눈비가 그치고 나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 살얼음이 굉장히 주의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사흘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일요일 오후부터 점차 풀리겠고 이후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 30분 흑상도 홍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데 통상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 어려울 정도의 세기입니다. 서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 또 서해 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집계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00여 건,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오름폭도 줄어서 부동산 시장에 변곡점이 찾아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서울 응암동에 있는 한 부동산. 매도 물량은 쌓여 있지만 매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인근에 있는 960여 세대 아파트 가운데 지난 10월 매매 계약이 된 건수는 단 한 건. 그야말로 거래 절벽인 상황입니다. 거의 포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접을 계획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접은 부동산들도 있고요.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와 빌라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 매매 거래량은 모두 8,147건. 한 달 전보단 15%, 1년 전보단 23%나 줄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00여 건. 이는 지난 2019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집값 오름세도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지난 10월 넷째 주 이후 6주 연속 축소됐고 전국 아파트값 오름폭도 1년 전인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올해 들어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파트값이 수년간 오르면서 가격 상승 피로감이 쌓였고 기준금리 인상과 종부세 부과 등 세금 부담이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더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개발 호재가 나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들이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가 모두 1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2개 대기업 집단 소속 2,218개사 현황을 분석해서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총수가 있는 54개 기업 집단의 2,100개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으로 그중 96건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한 사기 피해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에 정품 요소수 판매 글을 올려서 21명에게 34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군포경찰서도 지난달 18일 인터넷 카페 요소수 판매 글을 올린 뒤 39명에게 5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B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했을 경우 국내에서 샀을 때보다 가격이 최대 18%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4개 브랜드 8개 제품의 국내 구매 가격과 해외 직구 가격을 최저가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해외 직구가 7.7%에서 최대 18.3%까지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배송 방법과 사이즈 등 구매 조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직구 의류는 기본 관세율 13%와 부가세 10%가 적용되므로 세금을 포함할 경우 오히려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 성명에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가 명시됐습니다. 서 국방장관은 특정국의 위협을 상정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을 겨냥한 한미 양국의 공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굳건한 동맹의 정신을 담아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안보협의회 SCM 회의장에 나타난 한미 국방장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공동 성명에서도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외교적으로 민감한 타이완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초음속 무기 등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방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maintain the capabilities to defend and deter against a range of potential threats from the PRC to ourselves and to our allies. 다만 서욱 국방장관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한국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특정국의 위협을 상정해놓고 논의하기보다는 전 세계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것이고, 이번 SCM에선 지난해 누락돼 주한미군 감축 우려를 불렀던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문구가 부활했고, 미 측은 추가적인 주한미군 조정은 없다며 한반도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는 한국이 해구산 체제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와 관련해선 한미일이 함께 협의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중국이 타이완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례적인 수위의 이번 발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경고로도 풀이됩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타이완 연구기관이 마련한 화상 강연. 아베 전 총리가 중국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냅니다. 타이완에서 비상사태가 생길 경우 일본뿐 아니라 미일 동맹의 문제가 된다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겁니다. 타이완의 무력侵攻は 地理的、空間的に必ず日本の国土に対する重大な危険を引き起こさずにはいません。習近平主席は断じて見誤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 또 군사적 모험은 경제적 자살로 가는 길이라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직 총리의 이례적인 발언에 중국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任何人胆敢重走军国主义老路，挑战中国人民的底线，必将碰得头破血流。 중국 외교부는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타이완에 대해 언급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중국의 예민한 반응에 일본 정부는 현 정부 인사의 발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政府を離れた方のご発言の一つ一つについて政府として説明する立場にないこと、台湾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日本国内にこうした考え方があることは中国として理解をする必要があること。 자민당 내 우익 세력을 이끌고 있는 아베 전 총리의 이번 발언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경고로도 풀이됩니다. 취임 이후 중국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친중 성향의 하야시 외무성 장관을 기용하는 등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아소 전 총리, 모태기 간사장 등과 수시로 만나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베 전 총리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내 최대 파벌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아베 전 총리의 행보가 일본 외교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보육교사에게 막말을 퍼부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 앞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직장에서 이런 비슷한 피해를 입고도 눈치가 보여서 참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도 어려워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육교사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내겠다고 하자 거부하면서 오히려 막말을 쏟아낸 어린이집 원장.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 무기력이지. 왜 그렇게 그 말씀까지 나오진 않지. 사실 결혼한다고 했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어. 피해 교사는 이후 야근까지 강요받자 견디다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일이 커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 다시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실제 인권위 설문조사 결과 피해 교사와 마찬가지로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사용으로 차별을 받더라도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신고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피해만 키울까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형사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사건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으로 그냥 사건이 찾아가지고 자꾸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건이 좀 들어와야지 법정이라든가 잡아가지고 그 감독을 나가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도 많은데. 경찰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검찰도 노동청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담당 구청도 지도에 나설 수는 있지만 담당 법령이 달라 직접 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 적용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도 처분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계약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그 계약서를 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들이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종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육아휴직 미부여 건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별건으로 조사할 수 있고 노동법 문제가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사건을 조사해서 제3자의 관점에서 고발권을 행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감독기관이 신고 없이도 수사에 나서도록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등 출산 장려 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있었던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당시 경찰이 2번이나 출동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단 폭행을 막지 못했고 수사가 늦어지면서 피해 학생은 협박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또래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당한 중학교 1학년 A양. A양이 폭행당하기 전 경찰은 가해 학생의 집에 2차례나 찾아왔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있다는 주민 신고로 한 번, A양의 가족과 함께 또 한 번 출동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방과 화장실만 둘러봤을 뿐 A양이 있던 베란다는 살펴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가족과 경찰이 돌아가자 또래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네, 거기는 경찰이 안 보고 왔다는 얘기죠? 네, 베란다 쪽은 아예 안 오고. 그 뒤 A양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한 달이 지나서야 본격화됐습니다.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된 A양이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다른 사건 학폭 가해자가 지금 우리한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요. 우리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출석 요구를 해도 출석도 안 해가지고.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이 가해 학생들은 A양을 또 협박했습니다. 내가 소녀원 들어갈 각오하고 네 죽일 만큼 죽일 거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경찰한테 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가해 학생 4명 중 2명은 공동폭행 혐의로 송치됐지만 소년보호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나머지 2명 역시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역시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아파트 8층에서 창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네, 베란다 난간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건데요. 경찰은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시공업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가 난간과 유리창이 사라진 채 뻥 뚫려 있습니다. 아래쪽 바닥엔 노란색 출입금지 테이프가 설치됐습니다. 오전 9시 10분쯤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새씨를 갈아 끼우던 노동자 2명이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작업 당시 썼던 양중기와 새씨 그리고 베란다에 붙어있던 난간까지 떨어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정 안 했죠? 그분들 사망자라고 해서 경찰 인계했어요, 형사과들한테. 이들은 낡은 베란다 난간에 공사 장비를 고정한 채 새씨를 끌어올리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새씨 무게를 못 이긴 난간이 넘어지면서 노동자들도 장비와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기에 설치를 했겠죠. 그런데 저기에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오래전 아파트잖아요. 숨진 노동자들은 작업 당시 아무런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층 아파트 난간에서 작업했지만 추락 사고를 방지할 끈조차 달고 있지 않았습니다. 추락 위험이 예상될 때 노동자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시공업체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새씨 시공업체 현장 책임자 등을 조사해 노동자 안전관리에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화물차가 음주 뺑소니를 낸 뒤 다시 돌아와 피해 차량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아내를 보내 자수하게 하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마주오던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더니 피해 차량 옆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도주합니다. 피해 차량은 도로 옆에 멈춰섰고 뒤따르던 목격 차량도 앞에 차를 세우고 피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그러는 사이 조금 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1톤 트럭이 다시 나타나 이번에는 운전자를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도로에 무방비 상태로 있던 60대 운전자는 화물차가 그대로 덮쳐버리면서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여성 운전자가 신고하는 사이 2번 사고를 낸 차량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한 여성이 차를 몰고 현장에 나타나더니 자신이 낸 사고라고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CCTV를 보니 운전자는 이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겁니다. 가해 차량을 타고 배우자가 왔습니다. 여자분이. 근데 CCTV에 찍힌 그 운전자의 모습은 남자분이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문제 측정하고 긴급 체포했던 사안입니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낸 이 남성은 자신이 가드레일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우리 가족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너무 억울하고 가해자는 아직까지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법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로 꼭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탄원을 올리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また刑事から台湾に軍事的冒険を仕掛けた場合、台湾への武力侵攻は地理的、空間的に必ず日本の国土に対する重大な危険を引き起こさずにはいません。台湾有事、それは日本有事です。すなわち日米同盟の有事でもあります。この点の認識を北京の人々は、とりわけ習近平主席は断じて見誤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それとともに日本と台湾、そして民主主義を報じるすべての国々は習近平主席と中国共産党のリーダーたちに繰り返し誤った道に踏み込むなと訴え続ける必要があるんだと思います。軍事的冒険は経済的自殺への道でもある。日本前首相安倍晋三罔顾国际关系基本准则和中日4个政治文件原则，公然在台湾问题上胡言乱语、指手画脚、妄议中国内政。任何人都不要低估中国人民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的坚强决心、坚定意志、强大能力。任何人胆敢重走军国主义老路，挑战中国人民的底线，必将碰得头破血流。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 높은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오전 동안에는 곳곳에 약한 비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비는 잦아들었지만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적겠지만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면서 서울이 2.7도, 대전은 5.2도, 부산은 6.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쌀쌀함이 감돌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은 4도, 대전 7도, 대구 8도가 되겠고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어서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내륙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휴일 낮부터 추위는 누그러져서 다음 주 내내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5천 명을 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을 줄이는 걸 포함해서 거리두기 4단계 비슷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266명으로 이틀 연속 5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확진 5천 명은 당초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라고 제시했던 숫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던 지난달 1일 1,686명에서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앞으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확진자가 15 내지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다음 주에 있어서는 몇백 명 단위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곱해지는 개념에 가깝다는 것이죠. 위중증 환자도 10명 늘어난 733명으로 방역 지표는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이 88.1%, 전국은 79.1%로 의료 대응 역량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대기 환자가 915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7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어르신들에서 위중증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받으신 군에서도 접종하고 3, 4개월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감소하고 돌파 감염으로 전체 위중증 환자의 약 57%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는 그동안 만지작거리던 방역 강화 조치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데 사적 모임 인원 축소는 물론 영업시간 제한과 유흥시설 집합 금지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취합해 논의 중으로 중대본 회의를 거쳐 구체적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예고되면서 연말 연시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실망과 우려 속에 정부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2주 동안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은 열흘 동안 격리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6일까지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열흘 동안 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열흘 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 PCR 검사를 입국 전과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까지 모두 3차례 받아야 합니다. 임원급 기업 필수 인력,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한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처음으로 감염된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접촉자인 지인이 제때 격리되지 않고 대형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목사 부부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동호 기자입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국내 첫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된 인천의 40대 목사 부부. 이들은 지난달 24일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이 운전한 차를 탔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최초의 역학조사할 때에 4번 사례, 지인인 4번 사례하고의 공항에서부터 이동까지의 접촉력이 누락된 것은 사실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25일 이후에도 30대 지인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결국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30대 남성의 아내와 장모, 지인까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도 30대 지인은 6일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인천 연수구 식당과 마트 등을 활보했으며 미추홀구 대형교회의 프로그램과 예배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미추홀구는 이 교회 신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40대 부부의 거짓말로 지인을 제때 격리하지 못해 접촉자가 급증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며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명백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때 해당 지자체에서는 고발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대 지인과 접촉한 일부라도 오미크론이 확진될 경우 감염 확산은 물론 감염 의심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과 별도로 해외에서 입국한 뒤 오미크론 감염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2명을 고리로 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가 모두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에 집중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40대 목사 부부의 10대 아들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40대 부부와 함께 사는 초등학생 아들도 지난달 30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전장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모두 6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 18개국으로 퍼진 가운데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몇 달 안에 코로나19 감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프랑스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남성 1명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온 여성 2명 등 3명입니다. 이 가운데 40대 여성은 지난 7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는데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out est fait au niveau de l'ensemble des autorités pour éviter un confinement. Et de la part des scientifiques également, nous ferons tout pour éviter un confinement. 백신 접종 후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는 네덜란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지난달 26일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여객기 2대의 탑승객들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14명 모두 백신 접종자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수도 베를린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남아공에서 지난달 29일 돌아온 남성이라고 베를린시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10건 추가로 확인돼 모두 4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모두 18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14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영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입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온 예비 자료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수학적 모형은 오미크론 변이가 앞으로 몇 달 이내 유럽 30개국에서 모든 코로나19 감염의 절반 이상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사실상 수사의 동력을 잃게 된 공수처는 주요 인물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한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에 있는 손준성 검사가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겁니다.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밑에 있던 검사들과 수사관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돼 체면을 구겼던 공수처는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검사들과 수사관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했는지를 밝힐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까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검사 측은 영장심사에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공수처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체포영장까지 포함해 3차례 시도에도 송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제외한 송 검사 등 관련자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때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을 정도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던 공수처. 이제는 무리한 강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부족한 수사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호 영입 인재로 발표된 조동현 교수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틀 만에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던 민주당은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동현 교수가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면서 안녕히 계시라고 적었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확산하자 자진 사퇴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호 영입 인재로 직접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앞서 조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조동현 교수의 사의 표명은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미칠 정치적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글을 남긴 채 연락이 끊기자 민주당은 늦은 밤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조동현 교수를 만나 신변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입에 가장 큰 공을 들인 송영길 대표는 당혹감 속에 말을 아꼈고 민주당은 정확한 의중을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조동현 교수가 물러날 경우 선대위 쇄신에 속도를 내던 민주당은 부실 검증과 책임론 등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자맹 중이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주에서 취재진을 만나 쌓인 불만들을 털어놨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당무를 논의한 적이 없고 자신이 홍보비를 탐한다는 모욕적인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당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침부터 예고 없이 도로 포장 공사를 하다 근로자 3명이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접 국민 안전을 챙긴다는 취지였는데 사고 책임을 운전자 실수로 돌린 건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동 장치를 딱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근데 이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그 엄청난 비참한 사고를 이제 초래를 했는데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국내 스타트업을 찾아 정책 토크도 나누는 등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선대위에서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 캠프 인사들을 영입하며 원팀 만들기에도 공을 들였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비공개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윤 후보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홍보비를 탐냈다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자맹이라는 시각도 모욕적이라면서 해당 발언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와 천천히 접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은
저도 막 무리하게 막 거의 막 압박하듯이 이렇게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갈등 상황에 당내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상임고문단에서는 윤 후보가 이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의견과 이 대표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모두 나왔고 당사 앞에서는 이 대표를 탄핵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선대위가 공식 발족하는 오는 6일에도 이 대표는 참석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가운데 윤 후보가 화합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한밤중 주민 수백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는 버스 3대가 연달아 부딪혀 운전자와 승객 10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가로등 불빛과 상반되게 단지 안은 온통 암흑 속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왔다리 갔다. 관리실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일단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우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가 끊겨 270여 세대가 30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실제 정전 시간은 1분 정도인데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아파트의 변전실 차단기 조치가 늦어지면서 정전이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여가 흐른 뒤 이번에는 서울 자곡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상 개폐기가 고장나면서 불꽃이 튀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방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망가지면서 불꽃이 보인 정도가 화재라고 보였을 거예요, 아마. 개폐기가 불량인데 불꽃이 보였다 정도가. 이로 인해 일대 아파트 950세대 주민들이 영하권 날씨 속 추위에 떨어야 했고 한국전력공사는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1시간여 만에 전기 공급을 정상화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일대와 이충동 일부 지역의 상가와 주택 등 900호도 정전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 부산 방면으로 달리던 버스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1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2시간가량 6km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성폭력 피해 조사를 받으러 온 여성 앞에서 담당 수사관이 다른 부서 남성 수사관과 수사 기록을 돌려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선배 수사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한 거라면서 같은 경찰끼리 무슨 문제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같은 대학 남학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20살 여성 A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당시 여성 청소년과 조사실이 가득 차서 형사과 조사실로 가 담당 여성 수사관 B 경사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사과 소속 남성 수사관 C 경위가 조사실로 들어와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B 경사는 C 경위에게 사건을 판단해달라며 피해자 A씨의 수사 기록을 건넸습니다. 수사와 무관한 형사과 C 경위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 사실 등이 담긴 수사 기록을 들고 나가 조사실 밖 간이 책상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는 데서 전혀 관련도 없는 다른 분에게 읽어보라면서 그냥 수치스러웠고 저를 정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가 항의하자 B 경사는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같은 경찰인데 무슨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형사가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색하고 같은 경찰관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사건 제주도에 있는 경찰관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수사관인 B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와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씨에게 친오빠가 가해자로부터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A씨는 본인 때문에 친오빠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거란 생각에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습니다. 오빠한테도 피해갈까 봐 너무 무섭고요. 2차 피해로 저를 찾아와서 보고 갈까 봐 너무 무섭고.
사실 너무 처음 겪는 일이었고 피해자로서 상당히 좀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친오빠까지 고소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굉장히 불안해했고 충남 아산경찰서는 비경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면서도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구두로 주의만 줬습니다. 또 비경사와 피해자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는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담당 수사관을 교체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감 속에 다른 수사관에게 끔찍했던 피해 사실을 또 다시 진술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3분기 우리 경제가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고 11월 소비자 물가도 9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우리 실질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와 2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한 후 3분기 들어 성장세로 돌아선 후 올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은 1, 2분기에 비교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0.5% 안팎을 기대했던 시장의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지만 3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쳐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1%를 넘어야 연 4.0% 성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성장률 4.0%가 되려면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03%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0.01%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4분기 1% 성장 달성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도 이미 확진자가 나와 조금씩 살아나던 내수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도 문제점으로 제기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3.7%나 올라 9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면서 내수 경기에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급격한 물가 상승, 가계부채 급증 등 여러 악재로 올해 4%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여자 배구 감독들이 기업은행 김산희 감독 퇴행과 악수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김대행이 돌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사퇴 결정으로 배구계를 혼란에 빠뜨린 기업은행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산희 기업은행 감독 대행이 눈물을 흘리며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김 대행은 도로공사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팀을 떠나겠다고 밝히고 본인의 선택이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팀을 이탈했다 돌아와 승격된 김 대행은 서남원 정 감독의 폭언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선수와 모든 스태프들 앞에서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네가 책임지고 나가라. 그리고 정말 생각지 못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과 서 정 감독은 즉각 반박했고 여자 배구 감독들은 항의의 뜻으로 악수 거부에 나섰습니다. GS칼텍스 차상현 감독이 김 대행을 외면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감독들도 악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만난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 역시 김 대행과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구계와 팬들의 싸늘한 여론 속에 김산희 대행은 결국 자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무단 이탈로 기업은행 사태의 시발점이 된 조성화에 대한 상벌위원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살얼음이 어는 곳도 있으니까요. 보행자와 또 운전자는 안전사고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현재 강원 남부와 충청,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예상되고 강원 중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와 전북 동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산간 지역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2.5도, 대전 5.2도로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높습니다. 낮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4도, 대전 7도, 대구는 8도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신규 확진이 연일 최다를 기록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국내에 침투한 비상 상황에 정부가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며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늘렸던 사적 모임 인원을 다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접촉한 인원이 300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환자인 인천 목사 부부가 함께 차를 탔던 30대 지인을 숨기면서 이 지인이 확진 전 6일간 지역사회를 돌아다닌 탓에 접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국내외 일부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하지만 증상이 약해 독감처럼 인간과 공생할 거란 낙관론인데 유아 감염률이 올라가 걱정이고 위험성 파악에 적어도 2주 걸릴 거란 신중론도 많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7% 치솟으면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는 5.2%나 올랐고 유류세 인하 조치도 물가엔 큰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는데 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이 전분기보다 0.7% 감소한 건데 지금은 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슬로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새만금 일대의 태양광 공사 현장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만금 일대에 건설되는 육상 태양광 부지에서 독성 물질이 흘러나와 광범위하게 오염시킨 사실이 정부 조사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간브리핑 김평정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